자체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 브랜드의 굉장히 큰 강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트스 오디오의 음질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 잘 정제된 사운드라 그래야 될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나라별, 국가별 사운드 얘기할 때 이제 덴마크 사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다인 오디오, 그 다음에 비투스 오디오, 또 그리폰. 그리폰, 네. 그 다음에 달리, 예, 베레슨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도도 그렇고, 그렇죠. 라이드도 있고. 덴마크 사운드가 뭐랄까, 약간 포근한 사운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엣지를 막 선명하게 드러낸다거나, 예, 막 음의 해상도를 극한으로 추구한다나 이런 것보다는 부드러운, 예, 약간 포근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게 덴마크 사운드가 아닐까 싶고, 예, 비투스도 역시 어떤 덴마크 사운드의 음질적 특징을 갖고 있는 예, 아까 말씀드린 잘 정제된 느낌. 예. 그게 어떤 인위적인 정제됨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추럴하게 그쵸. 자연스럽게 예. 잘 정제된 느낌의 사운드를 내주는 앰프가 네. 비투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셨고요. 저도 요 비트스의 제품들 들어보면은 이제 그 3극관 진공관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출력이 낮은 거 말고 845나 212 같이 투명하면서도 저역의 그 펀치력이나 구동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끔씩 받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삼극관이라도 300비 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딱 듣고 예, 그 공감을 하는 게 그렇네. 그렇죠. 211이나 845 같이 예, 약간 기분 좋은 어떤 음의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단어인 음의 쿠션이 예, 굉장히 부드럽고 그쵸. 아주 포근한 느낌. 예, 그죠?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걸 이제 잘못 표현하면 약간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뭐 뭉친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렇지.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쫙 그 투명도가 있으면서도 의외로 소리에 온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트랙 챗 베이커의 언론 투게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챗 베이커의 언론 투게더는 60년대 초반 녹음을 하고 이제 제가 기억하는데요. 모던 재즈 전성기 때 녹음이고 아날로그 녹음이죠. 그래서 초반에 보면 아날로그 히스 음향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 이제 LP를 틀 때의 느낌과도 좀 통하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디지털 소스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질감을 표현할 수 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 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새삼 실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그 우리 한 대표님께서 스트리머 쪽으로 해서 어마무시한 소리를 몇 번 들려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스트리머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것도 제대로 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신호 전송 체계를 완비하면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구나. 특히 최근에 아주 디지털 복잡한 녹음들은 사실 LP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제 개념을 좀 수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제가 LP에서 추구했던 그런 사운드의 어떤 그 모범 같은 소리가 여기서 흘러나와가지고, 야, 이제는 정말 이제 소스기들끼리의 어떤 그 레벨이나 그런 것이 이제는 큰 차이가 없는 시대가 왔구나. 이제는 소스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관악기가 3기가 나오거든요. 역시 그 챗 베이커의 트럼펫 아주 달콤하고 몽환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페퍼 아담스라는 사람이 연주한 그 바리톤 색소폰. 그건 저역을 길게 아주 그 강력하게 이제 저역을 장악하는 그런 악기인데 이 저역의 표현력이 여기서 또 압도적으로 이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허비맨이라는 사람이 플룻을 분단 말이죠. 그래서 나풀나풀 뭐 마치 나비가 날아가듯이 아름다운 고역에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 그리고 연주자들의 위치가 각각 다르고 그 핀포인트로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악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럼 위치랑 그 또 피아노 위치가 또 확 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스튜디오 그 당시 60년대 초반에 그런 데로 그런 곳으로 다시 타임 슬립해서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옛날 그 혼악기의 진공관 썼을 때 그런 아주 그 멋진 밸런스라든가 그런 질감까지도 여기서 표현하는 거여서 저는 완전히 한 방 먹었습니다. 사실 방금 들은 이런 음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움은 저희가 네, 컴퓨터 스트리밍 쪽에는 진짜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들을 갖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아까 기기 소개에서 빠졌지만 하단에 있죠. 네, BOP 퀀텀 그라운드까지 들어가서 어떤 디지털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움 네, 그런 걸 구현을 해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이 곡에서 느낀 거는 포커싱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인데 악기 하나하나의 포커싱이 뭔가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 예, 예? 뭐 칼 같은 포커싱 이런 거보다는 예, 그냥 저쪽 공간에 실제하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포커싱이라고 그러겠죠. 예, 여기서 아까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이 덴마크 사운드, 네, 비트스 오디오의 약간 정제된 소리, 절제된 그 사운드가 나왔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게 오디오 평가 용어가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네, 정제됐다 그러면 뭔가를 좀 지워서 네, 뭔가를 가공해서 만들어낸 의미의 정제됨이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제됐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얘가 아무것도 과감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그냥 음악이 있는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정말 담백하게 그렇죠. 덴마크 사운드가 담백한 사운드를 내주는 그쵸. 그런 거니까 예, 우리가 저기 시골에 가갖고 가공 제품이 일체 안 들어가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그런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정제됨, 그런 절제됨. 챗 베이커 이 음악이 언론 투게더가 이런 느낌도 주는구나. 네, 역시 뭐 오디오하는 즐거움이죠. 그쵸. 같은 음악을 예, 다르게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또 오디오 파일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자, 비투스 예,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이 회사가 한 20년 정도 됐다니까. 또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한스올레 예, 이제 비투스 개발자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고 네. CEO는 이제 아들 알렉산더 아, 비투스라는 분이 이제 CEO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스올레 씨는 그냥 기술 쪽으로 개발 쪽으로만 전담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회사 구조 조정을 했다는데 예,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부터 늘 얘기하는 게 예, 결국에 하이엔드 오디오는 한 명의 천재가 예, 정말 소리에 미쳐서 연구 개발에 몰두를 하고 그러면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그래서 회사가 잘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앰프를 개발했던 개발자가 경영 쪽으로 빠지고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예. 앰프 개발을 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하이엔드 오디오 음질은 딴 길로 새버리는 그런 브랜드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비투스는 어쨌든 20년 동안 굉장히 성공을 한 브랜드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아들을 사장으로 앉혀놔서 경영을 시키고 그렇죠. 자기는 그냥 연구 개발만 몰두하겠다는 그런 구도, 그런 취지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제가 이제 뭐 경제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스위스라든가 뭐 프랑스 그리고 이런 이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의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그 가족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가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 이 시장을 너무 키우지 않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미국 쪽 회사들은 조금 커지면 뭐 이제 은행에서 크게 융자 받아가지고 회사를 잘 키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안 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은행비 쓰지 않고, 뭐 너무 무리하게 뭘 하기 위해서 뭐 빚을 지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곡차곡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이엔드 오디오 쪽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죠. 예. 하이엔드 오디오는 저는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없는 분야라고 그렇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을 대량 생산으로 가는 순간 네. 우리 오디오파일이 추구하는 어떤 음의 순도 측면에서는 예. 그 순도가 많이 예. 좀 이 퇴색하는 네.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걸 저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한스 올레 씨가 좀 특이한 배경이 있는 게 그 드럼을 쳤던 분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특히 이제 락 밴드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그 설계자들이 클래식이나 재즈 쪽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지만 락에서 드럼을 쳤던 분들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저도 이제 락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비투스의 제품들 들어보면은 아주 중국에게 아름답고 섬세하고 하지만은 이런 락 음악 들었을 때 이 비트라든가 어떤 임팩트, 그다음에 막 제가 흔히 쓰는 이제 막 피가 통하는 사운드 같은 것들이 또 재생이 됩니다. 하이엔드 제조사들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게 보이는 게 뭐냐면 결국엔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려면 전부 인하우스에서 자체 생산을 하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비투스도 당연히 이런 샤시 가공 이런 것도 네. 자체적으로 하고 비투스가 또 보면 안에 내부 PCB 네. 요 기판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그 회로를 꼽는 부품을 꼽는 그 공정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원래 요번에 이제 CEO가 되는 그 알렉산더 비투스 그 아들이요. 네. 그분이 원래 비투스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PCB 제조 공장을 했었던 그래서 그거를 그 회사에서 하청을 줘갖고 비투스에서 이제 그 조립만 했던 거를 아예 이번에 아들이 CEO로 오면서 그 아예 그 공장 자체도 다 비투스에 속하게 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장점이 그래서 보니까는 이 제조 설비 이런 것도 이제 지난번 인터뷰에서 들어보면 상당히 고가의 뭐 독일제, 스위스제, 일본제 다양한 측정 장비하고 제조 설비를 갖고 있다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장점이 예를 들어서 부품이 제자리에 맞는 사양으로 정방향으로 꼽혀 있는지부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가공이나 이런 PCB를 자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발 단계에서 그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고 뭐 자기가 생각해서 도면 만들어서 깎아보고 PCB 설계 변경한 거 왜냐면 그걸 하청을 준다 그러면 그걸 줘갖고 그럼 그 하청 회사에서 그거를 만들어 오는데 샘플 하나 만들어 오는데 2주 걸리고 4주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 딜레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비투스도 어떤 자체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 브랜드의 굉장히 큰 강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우직하게 정도를 갖다. 그러니까
버는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치 낭비하지 않고 계속 그 재투자하면서 공장을 확장하고 좋은 설비들을 계속 들이고 사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하이엔드 회사들의 모습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홍보도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비싼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자랑하고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아주 이 홍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최소한의 그런 행동만 하고 모든 그 제품이 이제 그 퀄리티를 가지고 그 자체가 홍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의 가치는 특히 오디오 쪽은 결국에는 어떤 음질적 성능 네. 그걸 보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 규모가 커지고 네. 이 한솔레 씨가 CTO로 이번에 2년 전부터 네. 갔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를 더 갖게 되는 네. 그래서 이 앰프 개발자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본연의 처음에는 앰프 개발부터 시작을 했겠죠. 네. 그랬다가 세상에 알려주고 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마스터피스도 결국엔 어떤 소비자의 니즈에 의해서 네.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니즈가 계속 들어왔을 때 이 개발자가 경영에 바빠서 앰프 개발을 소홀하게 되고 음질에 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자기는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개발에만 집중하겠다. 이게 굉장히 어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이분이 사실 드러머기도 했고 굉장히 또 아날로그 매니아, 네. 열혈 매니아, 턴테이블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 결국에 하이엔드 오디오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악을 알고 그렇죠. 소리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전기 전자적인 설계 부분이지 그런 앞 단계가 없이 단지 내가 어떤 이 회로 설계 이 부분만으로 이 하이엔드 오디오의 음질이 완성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프 백의 브러쉬 윗 더 블루스 이 곡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연주는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곡인데 제프 백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막바지에 정말 그 괴력을 발휘해서 정말 명연주를 많이 남겼고 요 연주는 이제 라이브 트랙이죠. 그래서 관객들의 그 함성이나 반응 같은 것이 이제 잘 표현되어 있고요. 역시 놀라운 게 마치 이 스피커가 마치 15인치 그 큰 우퍼를 사용해 가지고 때리는 것처럼 저역의 양감이나 펀치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중앙에 그 킥 드럼이라든가 드럼 치는 소리가 거의 바닥을 칠 정도로. 그래서 아니 이 스피커 이런 슬림한 스피커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 저역이 정말 놀라웠고
야, 역시 이 한스 올레는 드럼을 친 사람이 맞구나. 드럼을 정말 100% 이해하고 있구나. 드럼 소리에 정말 놀랬고요. 그리고 그 제프 백이라는 기타리스트는 보통은 이제 피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맨손으로 쓰는데 어떨 때는 손톱으로 확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두툼하게 이걸로 이제 이렇게 아주 두꺼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바가 있어요. 바를 쫙 올리면 이제 잔향이 길어지거든요. 여기 정말 다양한 연주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렇게 마치 그 현미경을 들이대서 보듯이 그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임에서 재현되는 수많은 소리들이 정말 그 눈부시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중간 정도의 그 절정이 이르렀을 때 음을 난사하잖아요. 마치 기관총을 쏘는 듯한. 그러면서 드럼이 때리고 올라가고 악기들이 막 그 절정량에 가는 순간은 정말 아니 이 사이즈의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럴 정도로 좀 압도적인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앰프 이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가격대가 있으니까 네, 만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이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좀 높였어요. 예, 상당히 큰 음량으로 들었는데도 어떤 시끄럽다거나 그렇죠. 부담스럽다거나 네.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역시 이런 게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는 이유겠죠. 큰 음량에서도 어떤 흔들림이 없는 느낌.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511 LTD는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들어본 스피커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다양한 앰프를 붙여봤죠. 이 511 스피커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만큼 가는지 그거에 어떤 시험대에 오른 느낌? 말씀하신 것처럼 511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큰 음이 나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네. 지금 이게 액티브 우퍼가 2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2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5인치 되겠죠. 유닛 네. 구경이 5인치 우퍼 4발에서 이러한 저역, 이러한 임팩트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스피커 사이즈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이렇게 그죠? 큰 우프에서 때리는 듯한. 그러면서 앰프의 능력이겠죠. 이 완벽하게 제동되는 네. 어떤 저역의 컨트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프 백이 손가락으로 연주했을 때 손바닥이냐 손톱이냐에 따라서 예. 변하는 미묘한 기타음의 변화. 그러니까 마이크로 디테일부터 어떤 매크로 다이내믹까지 예.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예. 그리고 뒤에서 환호하는 관람객들의 어떤 그렇죠. 그런 함성 소리, 어떤 마이크로 디테일까지 그 큰 음량에서 예. 그 베이스 드럼이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그 마이크로 디테일을 다 만들어낸다는 그 느낌. 저는 사실은 시그니처 시리즈도 많이 들어봤고 예. 그 시그니처 시리즈 소리하고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경향이구나 예. 는 느낌을 네. 이 곡에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그니처 시리즈는 A 클래스하고 AB 클래스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약간 A 클래스 특유의 그런 성향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순 AB 클래스잖아요. 네. 그럼 A 클래스를 좋아하세요? AB 클래스를 좋아하세요? 저는 A 클래스 더 좋아합니다. 왜요? 음의 순도라든가, 그 다음에 뉘앙스, 디테일,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오히려 약간 AB 클래스가 더 좋은 느낌? 뭐랄까, 일단 청감상 스피드 측면에서 네. AB 클래스가 더 기민한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음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잘 설계된 AB 클래스 기준이겠죠. 네. 했을 때 AB 클래스가 오히려 음의 밸런스가 더 좋은 느낌. 그리고 장르의 어떤 그 호불호 없이 거의 모든 클래식이 됐던 팝이 됐던 모든 장르를 다 잘 내주는 느낌인데요. 같은 느낌을 오늘 비투스 RI101에서 오히려 이런 제프백 음악에서는 지금 RI101이 훨씬 더 좋은, 그렇죠. 그죠? 네.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이런 느낌이요. 어떤 이런 텍스처, 네. 질감, 스피드, 네.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가 그냥 모델의 어떤 제품의 구색을 갖추려고
그냥 저가형을 하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네. 뭐 제품명을 레퍼런스네 시그니처네 마스터피스네 그냥 그건 모델명을 그렇게 붙인 거고 네. 어찌됐든 B2C 입장에서는 더 가격대가 낮은 제품 시리즈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좀 부품 좀 줄이고 케이스 좀 저렴하게 만들어서 그냥 저가형으로 만들어 내보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제품 역시 한스 올렛이라는 분이 명예를 걸고 그쵸. 제대로 만들었구나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오디오 파일의 어떤 좀 최종 꼴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스피커를 최대한도로 이렇게 구동을 해서 뽑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미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511이라는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한계를 이 제품이 이제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시청평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장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웠고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정말 바쁘신데 가끔씩 출연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제품 리뷰와 시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